자, 오늘은 요 개발론 첫 번째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30분 쉬었고, 항상 일단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요 암기하는 거 이게 이제 필수니까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 자료를 보세요. 오늘 수업 자료 보시면 그냥 대충만 봐요. 형태가 뭐 지문도 없어. 다 그냥 빵꾸만 똥똥똥똥똥 뚫어져 있단 말이야. 요거 다 채워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오늘 주제가 그거 다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야, 다 들어오셨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102페이지를 딱 넘겨보시면 개발의 시작이 나옵니다. 개발의 시작. 이 개발의 시작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나 정도. 그래서 어떤 게 있나요? 봤더니 시작이 개발이 무엇입니까? 라는 개발의 의미예요. 근데 읽어봤더니 별게 없어요.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다 그냥 개발 같아.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지문이 시험에 잘 나와요.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요거 하나만 딱 물어봤어요. 요거 하나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시공을 하는 행위는 개발업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공은 공사를 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발업의 개념에 제외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공은 개발업이 아니라 건설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건설업에.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 한번 해요. 우리 1장에 한국 표준산업분류라는 걸 했는데 나는 기억이 있다. 들어본 듯하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들어본 적이 없다. 꽤 오래됐어. 기억 못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는 산업을 분류하는데 개발업과 건설업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설업에 시공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사를 시행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질문이 이런 거죠. 야, 개발도 말이야 건물을 건축하는 거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개발에는 안 들어가니?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직접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이게 건설업이에요. 내가 직접 건물을 지으면 그 행위는 건설업이에요. 근데 개발업은 내가 직접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뒤에서 건설업자를 고용해. 개발업은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야, 내가 시킨 대로 지어라. 이게 개발업이야.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미묘한 차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공이라는 행위는 건설업으로 분류되지 개발업의 개념에서는 제외된다. 명심하셔야 돼. 이거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의 주체라는 게 있어요. 개발의 주체. 자, 공적인 주체도 있고 사적인 주체도 있고 공과 민이 함께하는 주체가 있는데 대부분 공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개발. 그 다음에 사적 주체는 개인, 기업 나왔는데 시험은 요게 두 번 나왔어요. 요게. 시험은 개인, 기업, 토지 소유자, 조합. 이게 조합이 공적인 주체냐 사적인 주체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재건축 조합에서 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은 누구예요? 개인들이죠. 소유자들 개인들. 그러니까 조합은 사적인 주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공적인 주체, 사적인 주체로 나누기 애매하게 공과 민이 함께하는 사업이 더 많아요. 이런 걸 우리는 제3 영역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암기 시작 여러분이. 자, 개발에서는 워포드라는 학자가 잘 나와요. 성은 워시오, 이름은 포드예요. 이게 워자예요. 워자. 성은 워시오, 이름은 포드.
자, 워포드라는 학자가 개발의 단계를 7단계로 규정했어요. 7단계. 그리고 얘는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해야 돼요. 왜 암기해야 됩니까? 그럼 보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부동산의 개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이건 두 문자 안 따면 여기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두 문자를 어떻게 땁니까? 그러면 대단히 성의 없이 그냥 앞대가리 땁니다. 얘는. 그래서 아에 부타 금검마 이렇게 일단 따요. 자, 말이 좀 안 되면 이걸 끊어요. 두 글자로. 자,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혼자 해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돼.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야, 뭐 하려고 네가 하니? 야, 아예 부탁해. 예, 개발업자에게 뭘? 금검마, 금융, 건설, 마케팅을 부탁해. 그래서 아예 부탁 금검마. 아예 부탁 금검마. 자, 이 아예 부탁 금검마를 한번 가볍게 이해해 보면, 자, 첫 번째 아이디어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디어는 무엇을 개발할까 이런 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비적 타당성이 있고, 예비적 타당성이 끝나면 부지를 모색 및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토지를 구입하는 단계겠죠. 그리고 타당성을 분석해서 금융 하면 뭐예요? 금융 항상 그렇죠. 대출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대출을 받고 건설하고 마케팅 팔아먹습니다. 자, 이게 아예 부탁 근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기서 굳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라면 야, 요놈이 좀 애매모호해요. 하나는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는 예비적 타당성이고 또 하나는 그냥 타당성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그럼 옆에 간단하게 적어놨죠. 자, 타당성 분석은 뭡니까? 그러면 그냥 요거예요. 개발을 통해서 얻는 수익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딱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수익이 더 크면 타당하다고 하는 거고 수익이 작으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이게 타당성이에요. 그런데 원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타당성 분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수익과 비용이라는 요 경제적인 측면 말고도 다른 것들을 더 살펴봐야 돼요. 어떤 것들을 살피니 뭐 사회적인 영향, 뭐 문화, 뭐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타당성은 구체적, 세부적으로 하는 게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런데 항상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시 되는 건 이 경제성 판단이에요. 수익이 크냐, 비용이 크냐. 그래서 이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건 이 타당성 분석의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미리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미리 한번 먼저.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항상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예비적 타당성이고 실행의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그냥 타당성이고. 잘 나온다고 이 문구.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미리 한 번 더 분석합니다. 예비적.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그냥 타당성 분석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도만 구별하면 나머지는 상식이에요. 뭘 암기해야죠? 두 문자. 아예, 부타, 근검마. 아예, 부타, 근검마.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 과정을 순서적으로 적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워포드의 7단계를 맞추라는 거구나. 그럼 항상 두 문자를 따야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 있어요? 예, 부, 타, 금, 검, 마. 그러니까 얘는 두 문자로만 따야 돼. 말이 안 된다고 차 문자나 이런 거 따면 안 된다고. 순서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부타, 금검마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아예, 부타, 금검마. 자, 그럼 이제 하나 암기했어요 벌써.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네 글자로 바꾸면 불확실성이죠. 개발에도 위험,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학자들이 몇 가지로 나눕니까?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것도 두 문자를 따면 법, 시비 이렇게 땁니다. 법, 시비. 그런데 이 개발의 위험, 즉 위험의 종류는 항상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했어요? 위험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이게 개발에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률, 법적인 측면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만들어졌다. 시장 때문에 위험이 만들어졌다. 자, 개발의 비용 때문에 개발의 불확실성, 위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뭐 몇 가지로 구분하느냐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세트 메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암기예요. 불확실성 또는 위험이라는 주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위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세트 메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투자의 위험, 투자의 위험. 그 다음에 금융의 위험,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투자, 금융, 개발의 위험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이해할 포인트가 없어.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는 위험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두 문자가 사, 금, 법, 인, 유, 시, 운, 지 이렇게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업 때문에 위험이 만들어졌어. 금융 때문에 위험이 만들어졌어. 법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동성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불확실성이 있어. 이렇게만 해석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문자 따고 암기하고 있다? 들어는 봤다. 일단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들어는 봤다 정도면 되는 거야. 아무튼 투자의 불확실성은 사금, 법인유, 시운치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런데 개발의 위험은 몇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딸랑 세 가지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법률 있잖아요. 법률. 그 시장 위험 여기 있고. 그러니까 개발에 독특한 위험이 뭐가 있습니까? 요 놈이란 말이에요. 비용 위험. 개발은 항상 비용이 중요하니까. 비용이. 그리고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융에서도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금융에서도. 근데 이 금융의 위험은 오늘 암기해서 됐다. 자, 은행을 항상 대출을 해주면 위험에 맞닥뜨려요. 어떤 위험?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은행이 위험해졌다.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인플레이션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그럼 항상 은행은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여기에 딱 한 줄 나와야 되고. 근데 조기 상환, 차입자의 조기 상환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면 항상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딱 이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에는 위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위험이 제일 심플하단 말이에요. 개발의 법시비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면 돼요. 여기는 개발의 위험을 설명하고 있는데 개발의 위험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초기에 불확실성은 가장 높은 것이죠. 그리고 완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자, 이게 위험은 초기에 가장 높고 완공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발의 가치예요. 개발의 가치는 초기에 가장 또 낮다고 돼 있어. 이게 이렇게 세트맨인 거예요. 이렇게. 개발 초기에 위험이 항상 높기 때문에 가치는 후려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런데 완공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제 개발의 가치도 점점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그냥 뭐 그럴듯해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개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통제 불가능한 거냐 통제 가능한 것이냐. 대표적으로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됐다는 거야. 어쩔 거예요. 내가 개발을 하려고 땅 팠는데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럼 올 스톱이죠. 이런 것들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뭔가 손해가 만들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손해가 만들어졌냐? 행정기관의 허가 지연. 그럼 이것도 개발업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행정기관이 이유니까 통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 책임, 요놈은 충분히 통제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기출 한번 보자고, 기출. 자, 103페이지 오른쪽. 자, 오른쪽에 보이면 세 번째 박스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요 5지문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1번.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세 가지. 법, 시, 비 등으로 구분합니다. 옳은 질문. 2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위험 나오면 항상 위험의 종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고요?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 그게 법적 위험이니까 법률 때문에 어떤 법적인 측면으로 위험이 만들어진 건데 그 위험이 토지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 3번은 우리 시험에 10대 번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합니다. 여기까지. 토지 이용 계획은 공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공법.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됐다 이 말은 공법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뭐에 불확실성은 없는 거예요. 공법이 확정된 거니까 법적인 불확실성은 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쪽이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끝에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고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은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왔다. 자, 그럼 한 장을 넘겨요. 자, 한 장을 넘기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더럽게 어렵고. 그래서 하나를 넘겨요. 37번 개발의 방식인데 이 개발의 방식은 무조건 하나 이상 나와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무조건. 자, 37번 논점 딱 펴놓고 일단 요거 한 번만 암기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개발의 단계를 워포드는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자, 두 문제가 뭐예요? 아예, 부타, 금검마. 그리고 개발의 위험을 학자들이 몇 가지로 나누고 있다. 세 가지. 법시비. 딱 요 정도 암기하고 가면 돼요. 아예, 부타, 금검마, 법시비. 자, 그리고 이제 개발의 방식인데 개발의 방식은 요 놈을 다 암기해야 돼. 요 놈을. 요거 제가 빵꾸 뚫어가지고 숙제에다 다 넣어놨어. 빵꾸 뚫어가지고. 어마무시하죠? 자, 이제 잘 봐요. 자, 일단 눈도장을 찍어야 돼. 여기는 눈도장을. 뭔지 모르지만 공영개발이 있어요. 여기는 민간개발이 있고 여기는 민자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민자사업, 공영개발, 민간개발, 민자사업에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주제가 뭐예요? 개발의 방식을 묻고 있는 거야. 개발의 방식.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공영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개발입니다. 이해 끝. 더 설명할 필요 없고. 자, 포인트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할 때 항상 고민거리가 뭐냐 그러면 국가는 자금도 있고 기술력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가 포인트냐. 이거요. 사업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이게 항상 공영개발은 이놈이 문제야. 즉 돈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것이냐. 그래서 공영개발은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표가 하나 있죠. 우리 그 강의 노트 첫 번째
그러면 공용개발 방식 밑에 보면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잖아요. 필기노트 이런 것들 살짝 하나씩 적어놔야죠. 자, 공용개발 방식은 어떻게 방식을 구분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매수하는 방식. 이게 제일 편하죠. 토지가 있으면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매수 방식은 가장 쉬운 방식이지만 항상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보상금이.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공법에서 자주 나오죠. 토지를 교환합니다. 해서 환지 이렇게 부른다면 환지. 그리고 요 매수와 환지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재작년에 요 놈을 물어봤어요. 공용개발의 혼합 방식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야, 이런 걸 누가 틀리겠니? 했는데 많이 못 맞춰갖고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험이 나왔냐? 혼합 방식은 협의 매수와 수용이라는 방식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에는 협의 매수라는 게 계약 등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계약으로 매수하는 게 있고, 우리가 수용이라는 거 협의 매수를 안 해주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협의 매수나 수용이나 둘 다 매수하는 방식이지, 그렇죠. 혼합 방식은 아닌 거죠. 혼합 방식은 항상 토지를 전부 매수합니다. 매수 방식. 근데 매수가 돈이 많이 드니까 항상 토지를 교환하는 환지 방식을 개발했고, 요 둘을 결합한 게 혼합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피부로 잘 안 느껴지는 건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직 공법에서 많이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환지 방식 하나만 내가 오른쪽 기출에다가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보자고요. PPT 화면을. 자, 이렇게 해져 있어요. 환지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자, 개발되기 전 토지가 나왔어요. 이 개발되기 전 토지를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을 고려해서 개발이 끝난 이후의 토지, 이게 개발 후 토지죠. 개발 후 토지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이 말은 교환한다. 이런 방식이에요. 개발 전 헌 토지를 개발 후에 새 토지로 교환해 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 지금 이 지역을 봤더니, 자, 한놈, 두지기, 석섬, 너구리, 오징어, 육박자, 칠면조. 7개 뭐가 있다고 해줘야 돼요. 토지. 토지는 7개 토지를 세는 단위. 그렇죠. 7개 필지가 있다. 이러면 7개 필지. 근데 이 지역에 7개 필지인데 형태가 경계선이 다 그냥 꾸불꾸불 하잖아요. 경계선이. 그러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이 토지구역을 정리하는 요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국가가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요 지역의 토지를 일단 매수해. 그리고 사업을 끝낸 다음에 다시 팔면 된다고. 근데 매수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야, 일단 너희들이 사업의 토지를 좀 대. 이렇게 말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요. 깔끔하게 해줘.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그리고 나서 요 토지, 개발 후 토지와 개발 전 토지를 이렇게 교환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은요, 요 부분에 있는 토지를 댔죠.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났더니 저 위치가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토지하고 기존의 토지를 뭔가 교환하는 이런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토지를 대고 개발이 끝난 토지로 다시 재분배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헌 토지와 새 토지를 교환한다.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봤더니 위치가 여기니까 요놈을 지금 딱 환지해 줬는데 딱 봐도 요놈이 면적이 더 적잖아요. 요놈 이렇게 많은 면적을 댔는데 딸랑 요거 분배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너무 적은 토지를 주니까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돈도 더 받는 거예요. 왜? 면적이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토지를 재분배하는 거예요. 개발이 끝난 토지를. 이런 걸 우리가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자, 그럼 암기. 항상 공영개발은 무엇으로 방식을 구분한다?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은 전부 매수한다. 매수 방식. 자, 매수 방식은 돈이 많이 드니까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 환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둘을 합친 혼합 방식. 이렇게 되어 있다. 딱 이 정도면 돼요.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민간개발이에요. 자, 민간개발은 오해가 하나 있어요.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냐? 민간이니까, 민간개발이니까 민간인 또는 사기업이 개발하는 것이겠지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민간인, 사기업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발해서 민간은 누굴 말하느냐? 토지 소유자를 말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민간이니까 그냥 민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 항상 개발에서는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죠? 민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개발에서는. 항상 토지 소유자만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은 결국 어떤 뜻을 담고 있냐? 그러면 민간 개발은 누가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정확히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민간인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체 개발 방식이 가면 그냥 딱 피부로 느껴도 혼자 다 해먹습니다. 여기 자체 개발이잖아요. 토지 소유자 혼자 다 하는 개발이죠. 자, 그리고 밑은 지주라고 되어 있어요. 지주. 자, 이게 이 지주가 토지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나는 최근 30년 동안 지주라는 표현 써봤냐 이런 말이에요. 지주. 아니 우리가 저도 시골 사는데 시골 내려가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지나간다 해서 아이고 지주 어르신 이렇게 부른 적 있냐고. 지금은 지주라는 토지 소유자를 지주라고 부르면 111 신고 들어간다고.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오래된 구분이라면 오래된 구분. 그래서 표현이 이런 식이에요. 지주,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뭔가 사업을 해요. 자, 다시 민간 개발에서 민간은 토지 소유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합니까? 그럼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개발해. 자체 개발. 토지 소유자가 말이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해. 이게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지주 공동 사업. 자, 자체 개발 방식은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냥 한번 보자고요.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면 자체 사업 나오면 이게 자체 개발이에요. 자체 혼자 다 해먹는 자체 사업은 이익의 측면에서 유효한 방식입니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2번 자체 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항상 수익이 큰 대신에 뭐가 있어요?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면 혼자 다 해먹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뭔가 개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주 공동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주 공동 사업이 이제 복잡해요. 그게 바로 강의 노트에 지주 공동 사업 밑에 뭔가 여러 개가 있죠. 요놈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토지 소유자가 지주니까 토지 소유자를 딱 대놓고 토지 소유자가 누구랑 함께 사업을 합니까? 봤더니 우리 상식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건설업자네. 토지 소유자가 누굴 고용해요?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건설업자에게 뭘 시킵니까? 공사를 시키겠죠. 공사. 그러니까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지급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대물 변제고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공사비 물건으로 지급합니다. 대물 변제요.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합니다. 분양금 지급표. 이게 우리 가장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건설업자 말고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굴 고용할 수 있냐? 개발업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개발업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뜨는 거예요. 야, 건설업자랑 개발업자가 뭔 차이가 있냐?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차이. 자, 이거 봐요. 개발. 우리가 워포드라는 학자는 개발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7단계. 그래서 두 문자가 아, 예, 부, 타, 금, 검, 마 이렇게 7단계로 구분하는데 개발업자는 아이디어부터 마케팅, 판매까지를 다 담당하는 업자예요. 근데 건설업자는 뭐만 담당해? 건설만. 그러니까 건설업자는 요 금검마의 요 건설만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를 고용한다는 건 나머지 건 내가 다 하고 토지 소유자가 하고 건설을 하는 공사만을 건설업자에게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의 전 과정을 개발업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그래서 우리가 위탁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부탁하는 방식이구나. 뭐부터? 아이디어부터 마케팅까지를. 자, 그럼 보세요. 개발업자에게 뭔가 개발 사업을 부탁합니다. 이걸 사업 위탁형이라고 하는데, 사업 위탁형이라고 하는데 개발업자가 하는 역할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업 위탁 방식에는 옆구리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수수료 문제. 왜? 개발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당하니까 항상 이 위탁 방식에서는 야, 수수료 좀 더 줘야겠는데 이 수수료의 문제가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료가 나오면 무조건 위탁 수수료 이렇게 읽어줘야 돼. 위탁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가 나오면 위탁 방식이에요. 수수료가 나오면 위탁 방식.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게 있어요.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게 이게 바로 토지개발 신탁이에요. 토지개발 신탁. 자, 일단 토지개발 신탁은 뭘 말해요? 신탁회사의 상품을 활용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신탁이 뭔지 살짝 보자고. 우리가 민법에서는 채권편에서 신탁 이런 거 용어 정리 정도 하고 끝나는데 우리 부동산학은 신탁 이런 거 법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 주변에 신탁회사라는 걸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많지는 않지만 신탁회사라는 걸 봐요. 그러면 이 신탁은 이 탁이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앞에 신이 믿을 신자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 믿고 부탁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위탁과 신탁은 비슷해요. 위탁은 그냥 부탁하는 거고 신탁은 믿고 부탁한단 말이에요. 믿고. 그러면 이 신탁회사가 뭡니까? 그러면 자, 여기 신탁회사에 이렇게 다리를 딱 해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팔고 싶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몸뚱이가 커. 500억이나 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500억이나 되니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어떤 애가 돌아다니냐 그러면 얘가 돌아다녀. 신탁회사가 왔어요. 신탁회사가 왔어요. 뭐든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신탁회사가 왔어요.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요걸 어떻게 팔까 고민하는 건물 소유자가 야, 신탁회사야. 내가 수수료 줄 테니까 네가 좀 믿고 팔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이게 바로 신탁회사의 매매 신탁 상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매를 부탁하는 거예요. 매매를. 자, 그 다음 또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지금 누가? 여기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할 때 문제가 뭐냐 그러면 토지만 있다고 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개발을 하지. 토지만 있다고 개발을 하나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개발을 하려면 자금이 부족해서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럼 꼭 누가 돌아다닌다고?
신탁회사가 왔어요 하고 돌아다닌다고. 뭐든 믿고 부탁하는.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가 야 너한테 개발 좀 맡겨도 되겠니? 그게 토지 개발 신탁이다 이런 말 이게. 이게 신탁회사는 다양한 의뢰를 그렇죠 부탁받아서 일 처리를 해요. 그게 신탁회사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게 토지 소유자들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에 뭔가 개발을 신탁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 신탁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신탁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믿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은 항상 믿음의 증표를 줘야 돼. 믿음의 증표. 이 믿음의 증표가 바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줍니다. 이게 믿음의 증표예요. 이게 신탁계약의 완전한 다른 계약과 차이예요. 신탁계약은 반드시 형식적으로 소유권까지 넘겨줘요. 뭐 하는 기간 동안에는. 개발이라면 개발하는 동안에는 신탁회사에 아예 소유권까지 넘겨버려. 그리고 개발이 다 끝나면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부탁한다라는 신탁이 나오면 항상 믿음의 증표로 뭐가 넘어간다. 그렇죠.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말. 소유권. 그리고 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가 뭐가 없어서요. 자금이 없어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자금은 누가 조달한다고 또 옆구리에 적어져 있어요. 자금은. 그렇죠. 당연히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신탁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하나씩.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누구랑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재벌 구매하는 거예요. 건설업자랑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설업자를 고용했다는 건 뭘 시키는 거예요? 공사. 그래서 공사비를 물건으로 준다. 대물변제.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한다. 분양금 지급표. 자, 우리 기출지문도 한번 읽어보자. 그냥 PPT 이거 화면 봐요. 오른쪽에 있는 기출인데.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 보는 순간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건설업자. 그리고 시공을 맡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건설에 소요된 비용. 세 글자로 공사비를 지불해야죠. 근데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완성된 건축물로 변제합니다. 이 대물 변제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 건설에 필요한 소요된 비용을 완성된 건물의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게 분양금 지급형이고.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주 눈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의 전 과정을 부탁할 때가 있다. 이런 말. 이런 걸 우리가 사업을 부탁합니다. 위탁형. 그런데 이 위탁형에는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항상 뭐가 딱 보이냐? 이 두 글자가 있어요. 이 세 글자가. 수수료. 수수료 보이면 무조건 개발업자에게 부탁하는 방식이에요. 위탁, 수수료. 즉 위탁형이에요. 이게 사업 위탁형.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을 활용하는 개발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게 토지개발 신탁인데. 자, 이렇게 보세요. 얘가 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출지문이 아니라 한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 노하우나 뭐가 부족한 토지 소유자. 자금이 부족한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토지를 신탁하고 믿고 맡기고 신탁회사가 개발 등을 대신하고 그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상품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토지를 대신 개발해서 돌려주는 거니까 토지 개발 신탁 상품이라고 한다. 이런 말. 이게 토지 개발 신탁이에요. 그럼 토지 개발 신탁에서 항상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신탁은 믿고 부탁하니까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절차가 들어간다고. 소유권 이전. 그래서 6번 사업 신탁은 위탁과 유사합니다. 이거 왜 유사하다고 해요? 둘 다 맡기는 거야. 부탁하고 여기는 믿고 부탁하고 그 차이뿐이지. 그러나 신탁은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해했고. 그 다음에 신탁 방식에서 항상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은 누가 조달하는 거고? 신탁 회사가 조달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주 공동사업 그 분류에서 이제 마지막에 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토지개발 신탁 밑에 보면 등가 교환 방식도 있고 투자자 모집형도 있고 컨소시엄 방식도 있고. 그런데 투자자 모집형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 낼 게 없어. 자, 보셔. 지금 토지 소유자가 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 모집형이란 거 뭐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인근 주변의 토지 소유자를 꼬드겨서 함께 개발하자라는 게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대표인 게. 그러니까 내 토지만 갖고 개발하자니 너무 면적이 적어. 그래서 인근의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야, 함께 개발하자. 이런 것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을 투자자로 모집하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낼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등가 교환 방식하고 컨소시엄이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러면 등가 교환 방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 얘는 반드시 읽고 설명을 들어야 돼 한번.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건물과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나눕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해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1억 원짜리 토지를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원짜리 토지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개발업자가 1억 원을 대서 이렇게 주택을 딱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기여도를 따지면 돈이 둘이 또이또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여도가 돈으로 치면 50대 50이죠. 그러면 이 완성된 물건을 50대 50으로 이렇게 지분을 나누어 갔습니다.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등가 교환 방식. 다시 읽어보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건물을 건축해서 그 기여도 대부분 된 돈의 비율로 따져요. 기여도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나눈다.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뭐가 포인트입니까? 시험에 이렇게 빵꾸를 뚫어놔. 그러면 안 떠올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등가 교환 방식은 해서 이렇게 주면 다 맞춰갖고 와. 조금만 공부해도. 근데 빵꾸를 뚫어서 이게 무슨 방식이니? 그러면 안 떠올라. 그러니까 이 개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자꾸 어떤 방식이 있다는 걸 눈도장을 찍어야 줘야 된다.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사업을 부탁하는 사업 위탁형, 신탁을 하는 신탁 개발, 등가 교환 방식.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주 눈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눈도장. 자, 그리고 또 하나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한 기술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법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컨소시엄이라는 게 그냥 연합체를 말해요. 연합체. 그러니까 법인들이 뭘 구성했다는 거야? 연합체를 구성했다는 거야. 연합체. 자, 요 사례가 요 대표적인 게 용산개발이에요. 지금 용산개발이 엎어졌지만 용산개발이 지금 몇 조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30조. 30조. 이거 법조문 30조 아니에요. 돈 30조 이거야. 용산개발이 30조 정도 예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혼자 할 수 없겠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산개발에서 이 용산개발 딴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게 유명한 그 드림허브 컨소시엄이에요. 지금 엎어졌지만 이 드림허브 컨소시엄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삼성물산, 레미안 짓는 삼성물산, 그 다음에 코레일 유통공사, 그 외 27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27개 법인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대규모 사업을. 그래서 항상 법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방식이구나. 약간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해석만 법인 간 법인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더라. 대규모 사업에서 요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요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자, 마지막은 제목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름만 보면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민간 투자 사업. 그런데 여기다가 두 가지 동그라미 쳐볼게요. 민간의 민, 투자의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애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게 FM이에요. 우리는 그냥 민자 사업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에요. 줄여서 민자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민자 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같냐? 민자 사업은 민간 개발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다 틀리다? 아니요. 이게 취작이란 말이에요. 야, 민간 개발이 아니야? 민간이 돈을 대는데? 그러면 야, 공영 개발이냐? 아니요. 애도. 그럼 뭐냐? 이게 민과 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 우리 민자 사업을 도입한 시설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도로, 민자도로, 민자터널 이런 기반 시설이에요. 근데 이런 기반 시설은 원래 누가 만들어냅니까?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앙정부인 국가,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정부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봤더니 자금이 딸려. 이때 누구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부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정부가 누구의 돈을 끌어들여서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확히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네, 공용도 아니고 민간 개발도 아니고 주의. 민자 사업은 민간 개발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하는 사업은 최근에 나온 사업이겠죠. 이게 뭐랑은 다르냐? 지주 공동사업. 이딴 거랑 달라. 지주 요새 쓰지도 않는 표현. 그래서 얘는 최근의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 건너온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니 말로 안 써 방식을. 영어로 설명한단 말이야. 영어로. BTO 방식이냐 BTL 방식이냐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인데 BTO, BTL 이렇게 말로 쓴단 말이야. 뭐 등가 교환 이런 말 안 쓰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약자를 눈에 익숙하게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네 가지 약자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B는 항상 build니까 건설을 뜻한다는 거 이해했어요? 건설. T가 트랜스퍼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 넘기니?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이에요. 소유권을 넘긴다. 그리고 O가 나오면 이게 오퍼레이트 운영이에요. 오퍼레이트 운영. 그럼 오퍼레이트 운영은 정확히 운영인데 운영을 통한 비용 횟수라고 되어 있고 L은 리스. 임대차에 임대차. 그러니까 B 건설, T 소유권 넘긴다. O 운영이 운영, 오퍼레이트 운영. 그다음에 L 리스.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 자,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식이 BTO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도로, 다리, 터널 등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다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 그리고 얘랑 쌍벽을 이루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게 BTL이에요. 자, 저기 사례를 한번 보세요. 뭐예요? 건물, 기숙사, 도서관. 완전한 기반시설은 아니고 뭔가 건물과 관련돼 있어요. 건물, 기숙사, 도서관. 자, 그러면 BTO를 보자고요. 자, 정부가 도로를 하나 짓고 싶어요. 도로를. 근데 돈이 딸려. 그래서 일단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일단 지어요. 그러니까 건설은 구체적으로 누가 해요?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 빌드. 근데 중요한 거 민간이 도로를 딱 건설을 완료하면 우리가 민법에 의해서
원시 취득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도로를 취득해요. 원시 취득 법적으로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 기업이 도로라는 공공재인데 이 도로라는 공공재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기업이 야, 내가 경부고속도로 소유하고 있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경부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경부고속도로, 뭐 톨비 사업 이런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경부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어봤자 첫 번째, 공공이 함께 쓰는 공공재니까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그럼 뭐만 많이 나와? 재산세만 더럽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든 공공재는 민간이 갖고 있어봤자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일단 건설을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소유권을 넘겨요. 이전시켜줘요. 누구한테? 이 도로가 국가도로라면 국가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얘가 지방자치단체, 지방도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네가 건설을 할 때 들어간 자금은 어떻게 뽑냐? 이게 중요하죠. 민간인은. 그래서 항상 민간은 소유권을 넘기면서 대신에 운영권을 받아갖고 와요. 여기서는 도로니까 톨게이트 사업의 운영권 이런 걸 30년, 40년 정도를 받아갖고 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건설에 들어간 자금을 회수하는 게 오퍼레이트 운영이에요. 운영권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된 거죠. 민간이 일단 건설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에다가 넘겨요, 소유권을. 이게 트랜스퍼예요. 자, 그리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것이냐 그러면 오퍼레이트라는 오는 운영을 통해서 회수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BT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기숙사나 도서관인데, 자, 대학교예요. 대학교가 기숙사를 하나 짓고 싶어요. 근데 이 기숙사를 하나 지으려고 봤더니 좀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일단 누구한테? 그렇죠. 민간에게 야, 네가 좀 지어주라라고 해요. 이게 민자 사업인 거죠. 자, 그런데 건물을 딱 지으면 이 기숙사도 거의 공공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 소유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 소유권은 넘겨요. 트랜스퍼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기숙사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인데, 이런 건물 등은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회수하는 방식이. 그게 바로 L, 리스, 임대차 등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나오면 항상 BT, L 이런 방식이 나와요. BT, L 방식. 그래서 BTO, BTL만 잘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우리 기출 지문인데, 자, FM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민간이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합니다. 빌드구나. 빌드. 그리고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합니다. 소유권을 넘겼구나. 트랜스퍼.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받는다. 즉 운영을 통해서 비용을 회수하는군요. 오퍼레이트예요. 그러니까 BTO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민간이 시설을 건설합니다. 빌드. 소유권을 넘깁니다. 트랜스퍼. 그리고 나서 그 시설을 임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임대차. 그러니까 L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오면 땡큐야. 이렇게만 나오면. 근데 항상 이제 뭐가 나오면 질문이 쏟아집니까?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질문이 없는데,
임차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갑자기 질문이 쏟아져요. 야, 운영이란 게 나왔으니까 야, BTO라고 해야 되냐? 임차가 나왔으니까 BTL이라고 해야 되느냐? 무시하게 질문이 쏟아져요. 잘 봐요. 임차를 통해 운영합니다는 임차가 포인트냐? 운영이 포인트냐? 아니, 운영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런 기숙사 이런 거예요. 건물, 기숙사, 도서관 이런 건물류들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데 방식이 딱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야. 임대차로.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차로 뭔가 운영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나 딱 하셔야 돼. 지문을 쭉 읽다가 임대차 또는 임차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O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L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O 대신에 L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약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BTO예요. 이렇게 BTO. 근데 건물, 기숙사, 도서관 등 건물은 오퍼레이트가 임대차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놈을 빼고 L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BTL 이렇게. BTL.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분 빡빡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를 살짝 10분 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눈에 들어와야 돼 이제. 네, 자 10분 쉬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틀어놓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꾸 한번 봐보세요.